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이제 회평군 이원경의 그 당시 이제 가계 그리고 처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1844년 원종 10년 8월 4일에 영모에 대한 이제 고변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포도청에서 먼저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민선용, 본명은 이제 민순용입니다. 26세 부여 사람이었고요. 유업, 선비였던 것 같아요. 이 민선용이 반역을 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은원군 이인의 손자를 추대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선용이 반역을 꾀한다면서 이제 민선용과 접촉했다고 하는 이종락이라는 사람의 진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종락이 이제 민선용에게 들었다는 내용이에요. 이종락도 21세, 경기도 죽산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유업, 선비였고요. 민선용이 이제 이종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동에 사는 이인의 손자가 지금 18세이다. 바로 이원경을 가리키는 거죠. 사람 됨됨이가 아주 잘났다. 그래서 한창 추대하려고 한다. 의장은 뭐 의로울 의자에다 이제 그 문서할 때 장자인데 이제 의로운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기록이다, 명단이다, 이제 그런 정도 의미겠죠. 의장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이 지금 수십여 명인데 그 가운데 이제 충청도 사람이 많고 서울에는 이제 선비 약간 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름난 선비는 승지를 지낸 이제 서기순이라는 사람 한 명밖에 없다. 네가 만약에 이 의장에 참여하면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경쟁률도 낮으니까 판서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민선용이 이종락에게 이제 꼬셨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언급 중에 이원덕이라는 사람도 언급하면서 이원덕이라는 사람은 이원경과 이제 친척인데, 서로 형제 의리를 맺고 우리가 서로 이제 형이니 아우니 그렇게 불렀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원경이 했다는 말을 언급을 했다는 거죠. 기승부교 불망우심. 이미 아버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마음에 두고 잊지 않는다라는 기승부교 불망우심이라고 하는 8글자를 이원덕이라는 친척에게 써서 주었다. 이원경이. 이는 이제 모두 민선용이 이제 이종락에게 얘기해 줘서 제가 알았습니다라고 이제 이종락이 진술한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민선용은 이제 잡술 같은 것들을 약간 알았고, 또 이원덕은 의술이 약간 있어서 이원경과 친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종락이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모니까 단순히 다룰 내용이 아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포도청에서 조사를 했지만 추국을 실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언급되었던 이제 이원경을 이튿날 8월 5일 날 다시 강화. 참 강화랑 인연이 많았던 집안이에요. 이원경을 다시 강화로 이제 위리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생이었던 이제 가족들, 이원범, 나중에 철종이 되는 이원범 등은 이원경이랑 함께 붙여놓으면 또 다른 무슨 사고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원경과 분리해서 강화도 인근에 교동이라는 또 섬이 있죠. 지금은 이제 아마 행정구역은 강화에 속해 있지만 예전에 이제 교동과 강화가 별도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또 섬으로 분리가 돼 있었으니까 교동 같은 방향이긴 하죠. 교동도에 이제 이원범, 즉 철종은 보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을 일단은 서울에서 멀리 이제 유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8월 6일 이원덕에게 진술을 받습니다. 아까 이원덕은 이제 이원경과 친척이고 이원경에게 몇 가지 언급을 들었다는 그런 인물이죠. 이원덕은 이제 56세 서울 이제 흥덕동에 사는 이제 양반이었는데요. 앞에 이제 이종락의 진술에서 거론되었던 것들을 시인을 합니다. 즉 기승부교 불망우심, 8자 아버지에게 받았다는, 근데 이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마음에 새겨두고 있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런 8글자를 써줬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이원경이 내게도 어찌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없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옛날 말들은 상당히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이제 함축적이고 의미를 품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마음에 두고 잊지 않는다. 이것도 뭐 언뜻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깊이 생각하면 뭔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내게도 어찌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없겠느냐, 이 말은 또 한 단계 더 나간 것 같죠. 이때 뜻이 뭐냐, 뭐 왕위에 대한 뜻도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또 이제 이날 같은 날 8월 6일 날 당시 사동이 함께 거주하던 이원경의 외삼촌, 외숙인 최영희라는 사람이 또 진술을 하게 됩니다. 36세였고요. 그 민선용의 재주를 그 상당히 이제 칭찬하면서 이제 이종락의 진술을 가지고 추궁을 한 거예요. 이제 이종락이 진술하기로 민선용의 네가 재주를 칭찬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종락한테 이인, 아주 이제 재주가 뛰어난 비범한 사람을 이인이라고 한다는 것, 지난번 이제 정감록 얘기할 때 많이 나왔던 얘기죠. 이종락이 좀 이인을 구해달라고 하고 충청도에 인재를 소개해달라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이종락이 진술했는데 맞느냐 했더니 그 진술을 최영희가 몇 번째 부인하다가 이제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면서 여기서 또 약간의 그 외삼촌이었던 이제 최영희가 약간의 좀 더 한 단계 진전된 또 진술을 하게 되죠. 이원경은 자기 집안이 결단난 그런 한을 품고 늘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같은 날 이원덕과 최영희의 진술을 통해서 이원경의 어떤 본인이 영모에 깊이 개입됐다는 혐의가 더욱더 짙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8월 5일, 6일을 이제 추국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때까지는 이제 포도청 아마 진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청에서 진술을 받고, 이런 내용까지 알려지니까 추국청을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8월 10일 날 추국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 영모의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원경에 대해서 신하들은 바로 처형을 해야 된다, 뭐 아주 들끓었는데, 어쨌든 그 왕실의 핏줄이니까 바로 희생을 시킬 수는 없어서 일단은 그대로 두기로 합니다. 두기로 하고 이제 추국을 하기로 하고, 근데 이제 각 지방에 있는 또 인물들을 이제 잡아오는 절차가 있으니까 추국을 하기로 한 이제 사흘 뒤인 8월 13일부터 그 진술을 받게 됩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이제 관련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던 이제 민선용, 본명은 이제 민순용인데요. 이 민순용이 부여에서 체포되어 드디어 이제 압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순용은 또 서로 이제 이렇게 진술을 받다 보면 서로 자기의 혐의는 좀 줄이고 남의 혐의는 좀 많게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전모가 상당히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민순용은 이제 이종락이 막 술법을 쓰고 하면서 이원경이 임금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다, 또 그런 이제 언급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진술을 이제 민순용이 하니까 이종락은 또 이 민순용이란 놈은 이원경의 아비인 전계군이 살아있을 때부터 영모의 뜻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맞폭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순용과 이제 이종락이 약간 죄수의 딜레마 비슷한 거죠. 서로 그러는 과정에서 이원경뿐 아니라 이제 이 집안 자체의 영모에 대한 혐의가 더 짙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경 개인이 아니라 이 은원군 가문 전체가, 전계군, 바로 이제 나중에 철종의 아비 전계대원군이 되는 전계군까지 포함해서 이 은원군 가문 전체가 사실 대대로 영모에 노출이 되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8월 18일에 다시 이제 이원덕이 진술을 하는데요. 이원덕이 자기가 이제 민진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끄럽게 떠도는 소문이 늘 매번 강화 죄인의 집으로 귀결된다, 조심해라 라고 이제 이원덕이 했더니, 이 민진용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민진용은 방금까지 언급했던 민순용의 팔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조정의 관리였던 사람이에요. 56세인. 그러니까 민진용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동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제 은원군 후손들, 바로 이제 이원경 형제들이죠. 사동과 교분을 맺어놓으면 무슨 해로움이 있겠느냐라고 조정 관리였던 민진용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진용도
이원경과의 결탁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츰차츰 이 영모에 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가담했던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미 자기네 죄를 거의 자백한 셈이었던 이원덕과 민진용은 8월 21일 모반 대역의 죄로 바로 서소문 밖에서 능지처사되게 됩니다. 능지처사는 아주 가장 사형 중에도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한테 주는 형벌이죠. 온몸을 이렇게 사지를 절단하는 그런 이제 형벌이 되는 거죠. 이원덕, 민진용이 먼저 이렇게 능지처사가 되고요. 결국은 이제 더 이상은 이원경의 조사를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9월 1일 강화에서 이원경을 압송하도록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동에 있었던 이원경의 형제들, 철종을 포함해서 이원범을 포함한 형제들은 강화도로 이제 이원경이 이제 강화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강화도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 뒤인 9월 3일에 이원경은 이제 의금부에 수감이 돼서 추국을 받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원경은 일체의 사실을 부인을 했죠. 그런데 이원경과의 관계 자체를 부인했던 인물들이 이제 여러 있었는데 그 진술들은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 인물들을 이원경이 또 안다라고는 사실이 좀 밝혀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진상이 더욱더 이제 확실해지게 되는 형태였죠. 그래서 그 이튿날인 9월 4일은 민순용, 이종락, 최영희 사건의 초기부터 관련이 돼 있던 최영희는 이제 이원경의 외삼촌이라고 그랬죠. 이들도 역시 모반 대역의 죄로 서소문 밖에서 능지 처사됩니다. 그 이튿날 이제 9월 5일 이제 헌종이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원경은 본인이 적극적인 뜻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원덕과 최영희 등에게 유인을 받았다, 유혹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질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용서할 여지가 있다.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 해서 제주도로 위리안치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감해주는 거죠.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까 이제 그 대신들과 의금부 당상관, 이 추국을 담당했던 의금부 당상관들이 헌종을 찾아갑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소극적으로 따면 그냥 묵인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본인이 뜻을 갖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그래서 강력하게 더 강한 처벌을 내릴 것을 주장합니다. 당일 헌종이 마음을 바꿔서 원래는 처음에 이제 제주도에 위리안치 하도록 했던 이원경을 사사, 즉 사약을 내려 죽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사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형 중에는 가장 그 대우하는 것이라고 했죠. 약을 먹고 죽게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이 이제 교형, 그 다음이 차명, 그런 순서로 가는데 능지처사는 가장 그 죄질이 나쁜 사람에게 주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왕족이고 혈통과 헌종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 가장 가까운 혈족이었으니까 좀 마음이 쓰였던 것이겠죠. 그래서 사사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러면서 이원경이 사사되면서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사건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제 일부 전직 관리를 포함한 서울의 양반들이 종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제 불우하게 지내던 이원경에게 접근해서 후의를 기약한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보험 내지는 로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도 본인이 집안이 지금 형세가 막강하고 그러면 로또나 보험이 아니겠죠. 그들 자체가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이들은 굉장히 불우하고 하니까 실제로 비용도 많이 안 들죠. 일단 보험 들어놓는 보험 비용이 많이 안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혈통상으로는 가장 가까우니까 혹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원경의 동생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중에 누구 하나는 왕이 되는 그런 형태였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보험을 들어놨던 후의를 기약했던 사건인데 실제로 어떻게 무슨 군사를 모집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경솔했던 회평군 이원경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좀 친목을 다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18살, 뭐 어린 나이죠. 18살로 게다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소학을 이때 겨우 공부했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그 은원군에서부터 전계군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자기의 집안의 시련과 관련해서 불만을 경솔하게 이제 드러낸 거죠. 또 얼마나 이게 위험한 사실인지도 아마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드러내다가 주변 사람들이 이제 부추김에 넘어가서 모반으로 몰릴 빌미를 분명히 이원경은 제공을 했던 거죠. 실제로 실물 증거는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 참여자 명단을 기록했다는 뭐 의장이라든가, 뭐 이원경이 이렇게 수표, 손으로, 그러니까 수표라는 게 요즘에 그 뭐, 자기업 수표 같은 그런 돈 수표가 아니라 손으로 직접 써서 준 표지, 그런 어떤 그런 증서, 그런 것을 수표라고 하는데, 그런 수표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약간 엇갈리고 실물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뭐 거사 계획이라든가 추대 계획에 대한 진술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 관련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접근할 때 현실적으로 당장 뭐 이원경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다기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닥칠지 모를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성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후손으로 몰락해서 뭐 상민과 다름없는 그런 처지가 혈통적으로는 또 왕실과 가장 가까웠다는 그건 사실 모순된 상황 아닙니까? 현실적인 경제적 처지는, 사회적 처지는 완전히 몰락해 있는데 핏줄은 지금 왕통과 제일 가까운 그런 모순된 상황에서 이러한 그런 틈새에 발생한 사건이 이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원경 사건 죄송합니다. 이원경 사건이 일어난 뒤에 종실 세력은 더욱더 위축이 되게 되죠. 유사시에 또 정통을 이을 선택의 폭은 당연히 더욱더 좁아지게 된 것이고요. 문제는 남은 대상들도 여전히 죄인 은원군의 후손이거나 죄인 회평군의 형제이거나 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처지에서 선택된 철종에게 그 당시 외적 세도 정권과 맞서서 왕실 권위를 회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가 결국 이제 철종이 즉위하게 된, 어떻게 보면 숨겨진 배경이죠. 아마 형 이원경이 이 사건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철종이 아니라 형인 이원경이 왕위에 올랐을 가능성이 더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 조선왕조 몰락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왕실 정통성의 위기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철종은 그나마 이제 영주의 핏줄이었죠. 그런데 고종은 형식적으로 이제 은원군의 동생으로서 이제 제주에서 죽었던 은신군의 가계를 잇는 형식은 형식이었어요. 근데 이건 양자로 이어지는 형식이었지 실제로 이 고종의 그 혈족적인 핏줄인 조상은 그 인평대군 인조의 아들 인평대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조의 아들이었던 이제 인평대군의 5대손으로서 이제 유학 그 선비신분이었던 이채중이 은신군의 그 후사가 되는 형태로 제주에서 죽었던 은신군의 후사가 되는 형태가 돼서 바로 이채중이 남연군이라는 군호를 나중에 사후에 받게 되는 거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바로 남연군이 여러분 뭐 근대사 시간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일상의 어떤 오페르트가 도굴했던 바로 그 묘가 바로 남연군이죠. 그 남연군으로 봉했던 결과 근데 이들은 사실은 이미 그 종친의 범위를 벗어났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워낙 그 영주의 핏줄이 없었기 때문에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인조까지 가서 이제 인조의 후손에서 찾았던 것이죠. 이들이 이제 1815년 순조 15년에
남현군으로 이제 봉해졌던 것이고요. 이 아들이 바로 이제 흥선군 이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흥선군의 둘째 아들이 고종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정통성이 난맥하던 아주 어지럽게 얽혀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발생했던 것이 이원경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철종이 아우인 철종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회평군이라는 군호를 나중에 받게 되죠. 그런 것이 이제 회평군 이원경 사건의 전후 곡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